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 13일 목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이 때 아닌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지금 전당대회는 당헌 당규상에 보면 현재 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2년인 임기, 황 대표의 임기가 지금 5월 15일 날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고 5월 16일부터 이제 대표직을 수행을 해야 맞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또 7월 달에 재보궐선거도 지금 미니 총선격으로 꽤 여러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아예 당겨서 3월에 치르는 방안이 한때 논의가 됐다가 아무래도 저기 전당대회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대체로 7월이나 아니면 아예 7월 30일 있을 재보궐선거 이후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력하게 이제 검토되던 7월, 8월, 특히 이제 8월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비주류 쪽에서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당 친박계 주류 진영에서는 사실 새 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새 대표가 지방선거를 곧바로 치러야 하고, 또 7월 재보궐선거도 치러야 하면 이 승패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새 지도부가 좀 부담을 갖고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현 지도부가 5월달에 임기가 종료가 되니 원내대표를 5월달에 어쨌든 뽑아야 되고,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직이기 때문에 비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이후에 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이제 7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8월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뽑는 방안을 이제 유력하게 검토를 해왔고요. 거의 그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는데, 엊그제부터 지금 비주류 쪽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정돼 있는데 이걸 멋대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좀 걸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친박 주류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2년차, 이게 이제 여권의 전국 주도력이 확보가 되려면 아무래도 당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아예 8월 달로 지금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당헌 당규에 규정된 대로 하자라는 것, 그리고 새 지도부가 좀 책임을 갖고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치러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김무성 의원이 비주류의 대표 주자로 지금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역사교실도 그렇고 이번에 통일경제교실도 그렇고 지금 참석 의원만 거의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00명, 120명 이렇게 참석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준비를 착실히 많이 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라면 정말로 김무성 의원 쪽에서 당권 도전을 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실제로 이게 전당대회를 정말 비주류는 7월, 8월에 하는 것 말고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을 관철시킬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친박 주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당헌 당규를 무시하면서 운영하는 그것에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겠다. 우리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힘겨루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당대회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긴 하는데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비주류 진영에서 주류 쪽에 친박 주류 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당의 운영 일정을 정해 나가고 또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거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비주류의 좀 결집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당권과 또 병행해서 원내대표 쪽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묶인 팀들이 있을 텐데, 네네. 예, 비주류 측에서 먼저 있을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조금 기선제압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어제 지금 유력하게 지금 친박 주류 쪽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남경필 의원이 불출마 시사를 했죠. 예.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지금 마음을 정했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내 생각은 원내대표에 있다. 그런데 이 남경필 의원이 비주류 진영의 대표 선수격으로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대표하고 사실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지금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력한 지금 범친박계로 불리는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또 친박계로 분류가 돼왔던 이주영 의원이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뜬금없이 그쪽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죠. 예, 지금 당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 이거는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아무래도 원내대표는 반드시 좀 충성도 있는 친박 의원으로 원내대표는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주영 의원이 현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과 맞붙었는데 사실 8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때 대체로 언론들의 공통된 얘기가 한 7대3, 6대4 정도로 최경환 의원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지만 실제 표를 까보니까 이주영 의원이 굉장히 높은 득표력을 보였던 거죠. 의외로 선전을 한 거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지금 친박 쪽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청권 출신이죠. 충남지사 출신인 이완구 의원 쪽으로 지금 대체로 표를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주영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 이 친박 진영의 표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보여줬던 이주영 의원의 득표력, 저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주영 의원을 입각시킨 건 원내대표 경선 대신 당신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으로 가자라는 그 청와대의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 친박계의 이완구 의원 그리고 비주류의
남경필 의원 이런 양자 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울산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한 사선에 정가비훈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정가비훈 의원이 나설 가능성, 급부상할 가능성도 꽤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주요 정당들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사실 지역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수도권적이면 원내대표는 민주당 같으면 호남, 또 새누리당 같으면 영남, 이렇게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좀 지역적인 차이를 두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정가변 의원이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또 부산 경남고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남 출신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아무래도 당대표 경선에서 친박 주류 쪽에서 껄끄러워하는 김무성 의원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구도도 어쨌든 친박 주류 대 비주류의 명확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돼 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친박 주류 쪽에서 충청권의 이완구 의원으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울산의 정가변 의원 쪽으로 좀 턴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남경필 의원의 거취 문제인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남경필 의원 본인도 원내대표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원내대표 준비를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중량감에 있어서도 5선 의원이고 그동안 그렇죠. 인지도나 대중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어제 그 이주영 의원의 입각 이후에 오히려 더 열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친박 주류와 비주류의 이런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분명해지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9대 총선을 통해서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그런 공천 과정에서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대부분 지금 80%가 친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대중성 측면에서나 이런 점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사실상 오더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남경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질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느냐 오히려 좀 등을 빼밀리는 그런 좀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은 경기지사 쪽으로 턴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남경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야권에서 또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양 기자께서 늘 관전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예, 얘기를 항상 듣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참 재밌는 경기를 보는 것 같고 물 밑에서 치열한 수싸움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저희에게 이제 요런 걸 보셔야 됩니다라고 힌트를 주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사실 정치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사실 입법부 삼권분리파에서 보면 입법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 기관입니다. 그렇죠. 입법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정치가 너무 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관전 포인트라는 표현을 안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입법 기능을 통해서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좀 대표해서 좀 역할을 하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가야 될 텐데 우리 정치라는 게 아직까지 좀 의원들의 좀 정치 권력 관계, 권력 다툼 이런 쪽에 좀 너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좀 과도하게 그런 쪽으로만 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양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정만을 초월한 노동 착취 의혹이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연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데려와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쥐가 들끓는 방에서 재우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임금 체불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어긴 최악의 범죄 행위이며 일국의 여당 실세 중진 정치인이 국제적인 외교 분쟁거리마저 제공한 셈이 됩니다. 자신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몇 시간 만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이주 노동자들 10대 인상도 홍 의원 허락 아래서만 가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운영에 관계없다는 해명과 달리 2011년 당시 이 박물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의 유물기증식에서 주인으로서 행사 전 과정을 주도한 내용을 본인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게재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홍문종 의원이 이 박물관을 인수한 2010년 다음 해인 2011년부터 3년 연속 문체부 및 경기도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을 보면 2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슬슬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유행어처럼 이번에도 개인적 일탈이라 넘기겠지만 집단적인 권력 중독 현상의 일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인권 탄압의 아이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한때는 인권을 강조했던 분. 북한 인권만. 작년 12월 20일 최고중진연석 회의에서의 발언. 이와 함께 북한 인권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단어 몇 개를 바꿔서 방금 이 말을 한 홍문종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홍문종 박물관 인권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아프리카 노동자 노예 착취 사건에 당사자인 홍문종이 소속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홍문종 박물관 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문종은 더 이상 홍문종 박물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홍문종 박물관에서의 비인도적인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문종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에서 고용시장 유연화를 경제혁신 과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용시장 유연화라고는 하지만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이 파리 목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유연화라는 말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고용시장 유연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경제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이 종신고용이라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고용시장의 유연화 같은 것들을 이제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때 실업자, 퇴직자 이런 분들이 무더기로 양산이 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시는 것처럼 명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5, 6도, 4, 5정, 심지어 3초땡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다 보니까 이 고용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고용시장 유연화라는 개념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제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례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물론 전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도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수치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경제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900만 명 가까이의 실업자가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업자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힘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얘기든지 혹은 이거를 바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그 나라의 경제 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어떤 기초 가운데에서 이게 그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혹은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제도들이 잘 능력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받고 하는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직이라든지 재취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하는 걸 쉽게 만든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기, 그러니까 이직하고 재취업하기가 쉽게 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먼저 사람들의 어떤 가치 평가라든지 임금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먼저 기초를 마련한 이후에 그런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용 유연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이런 것이 경제 환경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게 문화나 이제 구조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노동시장에서 한 번 밀려나면요. 네. 다시 진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 경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선진 시장 경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선진 시장 경제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그 경제 어떤 영역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 부분들로 계속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다양한 영역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법과 제도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이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투자자의 보호라든가 뭐 기업과 관련한 것들도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해요. 다만 정부가 어떤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서 이런 정해져 있는 법과 제도, 규칙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것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노사 문제라는 건 또 이런 문제들하고 또 달라요. 이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만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고 노사 문제의 경우에는 노조 측과 사측이 서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노조는 사측에 대해서 사측은 노조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어떤 상호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 경험들을 굉장히 최근에 경험을 해왔어요. 아직도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이 시장에 많이 기업이라든지 노조 측에 남아있는 상태고. 네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이 양적인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었거든요. 네, 일단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는데 다들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죠, 그 당시는. 그렇죠. 이제 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측,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보다 초과된 이익을 많이 가져갔고, 그럼으로써 자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적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30년 넘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노사 간의 어떤 불평등 관계가 굉장히 좀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노측이든 사측이든 서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뿌리 깊은 불신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어쨌든 군사 정권이 끝나면서 이제 민주화의 어떤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이게 이제 노조에서도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파업이라든지 데모 같은 것들이 이제 노조가 당연히 어떤 해야 되는 걸로, 본인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측하고 사측하고 대립이 굉장히 좀 격해졌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서로 비협력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노조 측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억압되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이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측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게 돼서 노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노측하고 사측이 서로 이렇게 비협력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서로 협력적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 100이라는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둘이 비협력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그게 절반 정도, 50 정도밖에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 서로 가져가는 이익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바탕이 될 신뢰가 사실은 전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정말 선진 경제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게 노측하고 사측이 이전에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제 상생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측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현재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든지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가는지라든지, 노측에서는 본인이 기업이 얻는 그 이득에서 얼마만큼 본인들이 이득을 얻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가져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라는 그런 상호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가져가려 하고, 이런 임금이 경직되어 있어서 또 경제 비효율적이 생긴다라는 그런 한쪽의 이제 편협된 입장에서만 그 임금 주는 거를 어떻게 이제 더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는 식으로만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네. 이런 협력적인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네, 어떤 포장지만 계속해서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용물 자체가 제대로 썩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네. 경제 정책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네. 경제 정책을 접하면서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